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서비스 혁신단장 임영희입니다. 오늘 저는 S세션 Sustainable and Safe City 세션의 시민 건강 수호를 위한 스마트 헬스 케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발표는 다섯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스마트 시티, 스마트 헬스케어의 모체가 되는 보건의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건의료 환경에 대한 변화를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서 스마트 헬스케어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세 번째로는 스마트 헬스케어 내에서 보통 스마트 시티 안에서 이루어지는 스마트 헬스케어가 질병 예방, 그다음에 질병 진단 치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질병 예방과 진단을 위한 서비스 모델, 네 번째로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서비스 모델, 마지막으로는 2020년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정부가 발표했던 한국판 뉴딜의 일부분인 디지털 뉴딜 안에서의 스마트 의료의 구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입니다. 주시하시다시피 인구 고령화와 의료비의 증가가 첫 번째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2019년 기준 15.5%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2060년에는 1,700만 명 이상이 되면서 전 인구의 40%가 노령 인구의 구성을 보이게 될 예정입니다. 현재의 3배 이상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또한 국내 베이비붐 세대가 65세가 되는 2020년부터는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져서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 그리고 2050년에는 세계 2위의 고령화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인 인구의 증가는 다른 한편으로는 만성 질환자가 증가하고, 만성 질환자의 증가는 국민 의료비가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국민 의료비의 증가는 정부의 혹은 개인의 부양 부담이 증가하고 국민 건강보험에 재정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65세 이상 노령 인구의 의료비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에서의 진료비가 12.4%를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전체 진료비에서는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 인구 비중은 13% 정도인데요. 의료비의 비중이 40%가 된다는 것은 앞으로 노령 인구의 증가가 결국은 의료비의 증가를 견인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지금 방금 설명드린 우리나라의 전체 진료비의 증가와 그 다음에 노령 인구의 증가를 표와 그래프로 표현한 것입니다. 두 번째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는 방금 말씀드렸던 노령인구의 증가와 맞물려서 만성질환 위주로 우리나라의 질병 구조가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만성질환 인구로 변화함과 동시에 신종 전염병 발생이라는 저희가 새로운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요. 이런 고령화, 그다음 생활 습관의 변화, 또 만성 퇴행성 질환 등의 일단 전환을 가속시키고 있고, 이러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만성 질환 증가를 중대하고 또 가능성이 높은 위협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으면서 5대 만성 질환의 경제적 비용이 전 세계 GDP의 4% 수준에 이를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한 만성 질환의 증가는 결국은 치료의 기술과 더불어서 사망률의 감소로 이루어지고 되고, 이 말은 치료한 이후에 생존자의 케어 요구가 증가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또한 비용 증가를 또한 한편으로 견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종 전염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과 그다음에 올해 이어서 코비드-19의 이런 발생, 그다음에 이건 국제적인 이동이 증가하고 있고, 이제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인한 새로운 보건의료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라고 하죠. 그다음 신종 인플루엔자, 그다음 메르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 그리고 올해 작년에 이어서 올해 코비드 19까지 5년 내지 7년의 주기로 새로운 감염병이 등장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항생제 내성균이나 인수 공통 전염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종합하자면 고령사회의 도래, 그다음 만성질환의 증가, 새로운 질병의 출현이 보건의료 분야의 새로운 접근 전략이 모색이 필요할 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환경 변화에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환자들을 케어해야 되는 케어가 좀 더 복잡해지고 그다음에 통합적인 치료가 요구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케어가 단순하게 병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한 가지 진료과가 아닌 여러 개의 진료과가 다학제적인 접근을 통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진단 인력이 향상되고 또 바이오 기술이 발달함과 함께 되면서 환자나 일반 개인의 케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되고, 또 어떻게 환자를 케어할 것인가 보살필 것인가에 대한 케어 모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정보의 습득 채널이 등장하게 되고, 또 개발화된 맞춤형 그다음 진료나 치료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종 전염병의 출현, 그다음 만성 질환자의 증가,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보건의료 인력의 부족, 그다음에 업무 부담의 가중이라는 것을 직면하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인력은 일반적으로 OECD 평균보다 임상 활동, 실제로 활동하는 인력이 적습니다. 또한 향후 이러한 인력 부족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의료진의 과도한 업무 소진이 증가할 것이고, 특히나 일부 진료과, 예를 들자면 산부인과나 정신과 등의 의료 인력 수급이 어려운 부분, 그다음에 감염내과 부분, 감염내과가 전체 작년 기준으로 2,216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나라의 감염 환자를 대응하기 위해서 턱없이 부족한 인원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와 같은 노동 집약적인 어떤 의료 서비스 제공 형태로서는 향후 지금 발전하고 있는 변화하고 있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결국은 국가 재정의 부담이 심화되고 병원으로서는 병원 운영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개별 병원이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다음에 모든 중환자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자, 거기다가 감염병까지 치료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그다음에 실제적인 방법들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병원 운영, 그다음 국가 재정에 대한 부담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의 국민의료비 증가는 다른 어떠한 경제 부분에 비해서도 보기 힘든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할 수 있으면 다행인 것인데요. 최근에 보건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디지털 혁신이라고 하죠. 기술 혁신이 의료 분야에서도 많은 부분을 사용할 수 있고 접목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디지털 기술과 의료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고, 디지털 기술의 최우선적인 활용 분야가 의료가 될 것이다. 앞으로는 디지털 기술을 놓지 않고 디지털 기술을 빼놓고는 미래 의료를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사전을 예측하고 그다음 예방하고 환자에게 맞는 맞춤 치료를, 정밀의료를 통해서 맞춤 치료를 제공하는 이런 신의료 기술이 도입될 것입니다. 또한 전자의무 기록이나 그다음 유전체 분석 등의 의료 시스템 내에서의 변화, 그다음에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그리고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이러한 기술 집약적인, 그다음 기술이 견인하는 그런 의료 시스템의 그 밖에 디지털 기술이 접목돼서 의료 분야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 IoT,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과 웨어러블 디바이스, 빅데이터 등에서 이런 ICT 인프라의 발전과 의료 영상 장치의 기술적 발전에서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고,
또 의료 정보를 수집하고 또 저장하고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헬스케어 제품들, 그다음 서비스들의 발전이 이런 변화를 좀 더 가속화하게 됩니다. 정보통신 기술, 그다음 보건의료 기술의 융합이 결국은 다양한 형태의 헬스케어 제품, 의료 제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ICT 기술의 발전은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특히 빅데이터 기술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코비드-19 이후에 병원 서비스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코비드-19 이후에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병원의 구조와 서비스 제공 체계가 감염병과 비감염병의 투 트랙으로 변화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의 환자의 흐름, 환자를 돌보았던 외래와 그다음에 입원, 그다음 수술, 그다음 퇴원, 중환자실 이런 어떤 사이클에서의 이런 사이클들이 과연 감염병과 그다음에 일반 만성질환 환자를 치료하기 적절한 것인가에 따른 환자의 흐름을 다시 파악하고 이 흐름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 이 흐름 속에서 직접 환자를 대면해서 진료하는 부분과 비대면으로 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구분하고 적용할 기술을 분석하는 그런 부분들이 병원의 서비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안전한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디지털 기술을 어느 분야에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진료 분야, 치료 분야뿐만 아니라 병원의 운영과 경영, 또한 원무라든가 물류에 이르기까지 병원의 스마트화가 가속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네트워크 기반의 포괄적인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헬스케어로의 진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중심의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 그다음 지역 내에서 해결하는 의료, 그리고 지역 내와 그다음에 지역 안에서 1차, 2차, 3차 기관이 연결되고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연결되고 개인의 건강관리가 연계되는 스마트 헬스케어의 구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헬스케어는 결국은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스마트 시티 안에서 스마트 헬스케어를 보게 되고, 이 스마트 헬스케어는 결국 도시 생활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고 그 치료 비용을 낮출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에는 보통 e헬스나 혹은 m헬스 시스템 혹은 지능형 인터넷 AI라든가 혹은 연계형 의료기기 등이 포함되고, 최신의 디지털 혹은 모바일 기술을 적용하여 더 큰 규모의 보건의료 분야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또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관련 의료기기의 성장을 촉진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왼편이 스마트시티 플랫폼 시장의 전망입니다. 스마트시티 전체 플랫폼 시장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서는 이 스마트시티 안에서 분야별로 주요 서비스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스마트 헬스 분야가 40% 이상을 40% 그 정도를 차지하고 앞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코비드-19 이전에 이미 2019년에 우리 정부는 바이오 헬스 분야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 혁신 생태계 조성이라고 해서 5개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첫 번째가 바이오 빅데이터, 데이터 중심 병원, 신약 후보 물질의 빅데이터, 그다음 바이오 특허 빅데이터, 그다음 국민건강 공공 빅데이터, 이렇게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바이오 헬스 분야의 데이터 사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20년에는 한국판 뉴딜 안에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을 추진했습니다. 그중에 디지털 뉴딜 중에 하나가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스마트 병원 육성,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 시범 사업 등이 추진되었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모델 그린시티, 에코 스마트 시티 내에서 스마트 헬스케어 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림으로 나타낸 모습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포함하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예방 및 관리 부분과 그다음 진단 및 치료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존의 예방에 있어서는 의료기관 이전 단계, 그래서 개인의 스마트 홈 중심으로 개인의 건강 관리를 하는 부분, 그리고 지능형 감염병 대응 시스템, 도시 차원에서 혹은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예방 관리 부분이고요. 오른쪽 부분이 실제로 병이 났을 때,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질병을 빠르게 진단하는 진단 분야와 환자를 진단 치료하는 치료 부분입니다. 여기도 대표적으로 스마트 병원 안에서의 환자의 진단과 치료, 두 번째로는 스마트 응급 의료 시스템 안에서의 응급 환자에 대한 치료를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에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예방 및 관리에서는 주요 서비스가 스마트 홈 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개인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 혹은 다니고 있는 곳, 직장이나 홈이나 이런 곳에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그 안에서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이것이 나중에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치료에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건강관리 서비스를 준비하는 부분이 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도시 차원에서 지능형 감염병 대응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도시 안에 있는 다른 영역들, 예를 들면 교통,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 재난, 이런 부분과 함께 연결돼서 지능형 감염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는 진단과 치료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진단과 치료는 기본적으로 스마트 병원 중심의 의료 서비스입니다. 스마트 병원이라고 해서 3차 병원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스마트 병원은 결국은 3차 병원과 2차 병원, 그다음에 1차 의원, 클리닉, 그리고 건강관리센터 혹은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아우르는, 결국은 환자가 진단을부터 시작해서 치료받고 치료 이후에 건강관리를 하는 부분까지 연결되는 어떤 의료의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응급의료 서비스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포함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도로나 혹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시가 어떻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갖추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교통, 그다음에 관제, 그다음에 환경,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스마트 시티 안에 있는 전체 빅데이터 센터 안에 포함되는 하나의 그런 개별적인 센터로 헬스케어 빅데이터 센터의 구축과 그다음 운영이 필요합니다. 건강과 관련된 데이터들, 저희가 혹은 대부분 빅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하나의 데이터 센터로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결국 그 빅데이터 센터도 각각의 서브 빅데이터 센터가 있게 되고요. 그 중에 하나가 헬스케어와 관련된 빅데이터 센터, 개인의 의료 기록, 그 다음에 건강 기록,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의료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는 빅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럼 에코 스마트 시티, 우리가 스마트 시티 내에서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주요 활용 정보입니다. 개인은 기본적으로 의료 정보, 의료기관에서 제공되고 생산되는 정보. 두 번째는 일상 정보입니다. 웨어러블 기기나 사물 인터넷, 그다음에 다양한 디지털 의료기기, 가정에서 하는 홈케어 기기를 이용한 정보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환경 정보입니다. 헬스케어가 관련되는 기상 정보, 그다음 재난 정보, 이 부분도 헬스케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고 모아져야 되는 그런 정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교통 정보원과 통신 정보, 그다음에 위치 정보 같은 도시 안에서 이루어진 다른 정보들이 포함됩니다. 스마트 헬스케어에는 정부나 의료기관만이 참여하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전체적인 가버넌스로서 구축하고 운영을 기능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헬스케어 빅데이터 센터, 방금 말씀드렸던 빅데이터 센터이고, 세 번째는 의료기관, 네 번째는 의료 및 건강관리 개발 기업들, 웨어러블 기기라든가 기타 기구들을, 의료기기, 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관리 서비스 기업입니다. 개인의 건강 기록을 갖고 의료 기록과 연결해서 전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비즈니스화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는 통신사나 플랫폼 기업들이 포함되고, 그 다음 보험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예방과 진단 파트에서 나왔던 스마트 홈, 그 다음에 그 감염병 관리 두 가지, 그 다음 뒤엔 진단과 치료에서 나오는 스마트 병원, 그 다음 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마트홈 건강관리 서비스에서는 결국은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헬스케어 빅데이터 센터로 송부하게 되죠. 기본적으로 여기는 개인의 건강에 대한 상태 모니터링, 그다음 이것을 의료 서비스와 연계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지능형 감염병 대응 서비스죠. 지역사회나 혹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염병 상황에 대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통신 데이터 기반 감염병 확산 경로를 분석하고 감염병을 차단하거나 방역 기술을 적용하는 도시 인프라 육성하는 부분들이 포함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진단과 치료 부분에서 스마트 병원 중심입니다. 결국 스마트 의료 및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병원 내에서의 혹은 병원 밖의 2차, 1차 의료원, 다른 건강관리 센터와 연결되는 기능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의료기관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게 됩니다. 응급의료 서비스는 결국은 지역 도시 내에서의 응급 시스템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응급사고 발생 요인을 예방하고 그다음에 빠르게 응급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들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시했던 디지털 뉴딜의 스마트 의료 구현 중에서 가장 중심축이 됐던 스마트 병원 선도 모델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내에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의료기관을 스마트화하게 만드는 디지털 기술들을 병원 내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용을 함으로써 개발된 기술들, 모델들이 실제로 2차 병원과 1차 클리닉, 그다음 다른 의료 시스템에 확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2020년에는 원격 중환자실 시스템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3차 병원과 2차 병원의 중환자실의 환자를 3차 병원에 있는 감염병 전문의와 전문의들이 2차 병원에 있는 중환자실 환자를 직접 보고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모형입니다. 두 번째는 병원 내 감염관리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병원 내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 감염병 환자를 즉각적으로 트래킹하고 2차, 3차의 접촉자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도입됐습니다. 자원관리 모델은 결국은 병원 내에서 효과적인 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21년에는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어제 그저께 선정평가가 이루어졌고요.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병원 내 환자 안전관리, 낙상이나 그다음 욕창 예방 같은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 특수병동에서 암병동이나 정신병동에서 이루어지는 부분. 마지막으로는 지능형 워크플로우라고 해서 병원 내에 의료 인력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어떤 로봇이라든가 기타 시스템적인 걸 통해서 병원 운영을 효율하게 하기 위한 그 자원 활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디지털 뉴딜 스마트 의료는 병원 중심에서 각각의 지금 보시는 세 가지 도메인들이 하나의 지역사회를 의미합니다. 그 지역사회에 대해서 데이터가 통합되고 병원과 2차, 3차 병원이 연결되고 결국 국가 차원에서는 각각의 지방들이 연결되는 국가 차원의 스마트 뉴딜, 스마트 병원, 스마트 의료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